안녕하세요. 럭키세븐입니다. 오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전류와 전압 요거에 대해서 확실히 한번 짚고 넘어가는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기로 했었죠. 잘 하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자, 어느 정도 선에서 이거를 마무리를 할까 참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자, 일단은 해를 넘기기 전에 보여드리고자 이쯤에서 PT를 작성을 끝내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살펴봐야겠죠, 당연히. 자, 전압이 뭐고 전류가 뭐냐? 뭐 너무 당연한 거를 너무 기초적인 걸 하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간혹가다 정말 이거를 헷갈리거나 실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내용이라도 한번 꼭 참고 지켜봐 주십시오. 자, 전압과 전류의 의미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이제 전압은 글자 그대로 전기의 압력을 얘기하는 거고 전류는 전기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 전기의 압력이라는 거는요, 전기 에너지가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압력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탄 가스 이런 걸 쓰시잖아요. 야외에서 캠핑 같은 거 가면은. 근데 가스통 속에는 가스가 아주 고압으로 충전이 되어 있죠. 그런데 가스통에 고압의 가스가 있다고 해서 이게 가만히 놔뒀는데 일을 하진 않습니다. 그 가스통에서 가스를 빼내어야 이게 일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전기도 전압만 존재할 때는 아무 일을 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220V의 전압이 콘센트까지 도달해 있기만 한 상태고요. 휴대용 버너에 레버를 내리고 코크를 돌려서 가스가 흘러야 불 붙일 수 있는 것처럼 플러그를 꽂고 전기 제품에 스위치를 넣어야 비로소 전기가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20V의 전압이 콘센트에 도달해 있는 것만으로는 일을 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 계량기가 과금을 하지도 않습니다. 전기 제품을 콘센트에 꽂고 스위치를 켜가지고 전류가 흐를 때 전기 계량기가 과금을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잠재력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역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조금 빌려오면은 잠재 에너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배웠던 용어를 사용하면은 잠재 에너지라는 말보다 위치 에너지라는 말 기억하시죠? 어떤 물체를 질량이 있는 물체를 기준 면에서 높이 띄워서 들어 올리면은 소위 이 위치 에너지라는 것이 생깁니다. 영어 약자로 이제 P라고 쓰잖아요. 위치 에너지니까 뭐 포지션이라서 P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잠재 에너지라고 하고요. 영어로 하면은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P인 거예요. 그래서 역학에서 얘기하는 그 잠재 에너지는 그 물체의 질량과 높이와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중력 가속도가 9.8m/s 제곱이니까 이제 수치만 따오면은 9.8 mH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잠재 에너지를 갖는 물체가 공중에 가만히 떠 있는다고 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 물체가 공중에 띄워져 있는 뭐 손으로 들어서 띄워져 있든 실로 묶어서 띄워져 있든 손을 놓거나 실을 끊어서 이게 땅으로 떨어질 때 떨어지는 동안에는 물체가 운동을 하니까 운동 에너지라는 게 생기고요. 잠재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 운동하던 물체가 지면과 혹은 기준면과 충돌할 때 그 운동 에너지가 또 충돌에 따른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소리도 나고 탁 하는 소리, 그 다음에 기준면을 때려서 진동을 시키거나 열이 나거나 다른 어떤 형태로든 또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도 220V라는 전압이 전원으로부터 공급이 되어서 부하를 타고 들어가면은 부하가 어떤 일을 하겠죠. 영상을 표시를 하든 음향을 출력하든 뭐 회전력을 동력을 발생을 시키든 어떤 일을 하고 이제 전원으로 되돌아갈 때는
영전위가 되어서 되돌아갑니다. 자, 전류는 어떻게 되죠? 전류는 아까 이제 전기의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전기 에너지의 흐름인데, 자,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거는 이 전기가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 아까 가스통의 비유를 들었는데, 가스 밸브를 열어가지고 가스관 속에 가스가 흐르고 있는 상태와 같은 거죠. 아까 역학의 비유로 하자면은 이제 제가 운동 에너지 잠깐 말씀드렸던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 약자로는 K를 쓰고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키네틱스, 카이네틱스, 뭐 어쨌든 K라고 쓰고, 공식은 이렇게 되죠. 2분의 1 mv 제곱. m은 질량이고 V는 속도입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그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혹은 질량이 클수록 에너지가 큰 거죠. 무거운 물체가, 그러니까 같은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가, 비유가 좀 그렇긴 한데, 어디 뭐 길 가다 나무에 충돌했다고 칩시다. 시속 100km로 달리던 차가 나무에 충돌을 했을 때 승용차가 나무를 들이받은 거랑 덤프트럭이 나무를 들이받은 거랑 어떤 게 나무에 충격이 많이 가겠습니까? 당연히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큰 덤프트럭이 나무에 부딪히면 나무가 당장 부러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V제곱,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답니다. 시속 10km로 달리던 트럭이 나무를 들이받을 때랑 시속 20km를 달리던 트럭이 나무를 들이받을 때 어느 경우에 나무에 충격이 많이 갈까요? 당연히 빠른 속도로 달리던 트럭이 나무를 들이받을 때 충격이 많이 가겠죠. 자, 이 전기의 경우에도 많은 양의 전류가 흐를 때 당연히 더 큰 에너지를 갖겠고요. 또 전류량이 같더라도 낮은 전압일 때보다 높은 전압일 때 전류가 흐르면 더 큰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압과 전류의 기본적인 의미, 정의라고 하기 조금 거시기한데 의미, 개념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하고, 자, 그 개념을 좀 더 확장해가면서 이해하시기 좋도록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역학의 비유를 들었고요. 제가 흐름을 설명하기 좋게 아까는 가스, 기체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자, 액체로 한번 넘어와 봅시다. 자, 물에다가 이제 비유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압은 수압에다가 비유를 하고, 전류는 물의 흐름에다가 이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물을 가지고 에너지를 발생시켜 가지고 제일 하기 좋은 일이 뭐냐, 여러 가지 떠오를 수 있겠지만은 뭐 물레방아를 돌려서 방아를 찢는 일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전기하는 사람이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겠습니까? 당연히 수력 발전이 떠오르죠. 수력 발전은 어떻게 하느냐, 높은 곳에 있는 물이 가지는 그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위치 에너지를 어떻게 발전기를 돌리는 이런 에너지로 전환을 하냐? 당연히 높은 곳에 있는 물을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야겠죠. 그러면 이 물이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되고, 흐름이라는 거는 움직임이잖아요. 동력이죠. 그 동력으로 발전기를 돌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많은 양의 발전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더 큰 에너지를 얻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아까 역학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무겁고 더 높을 때 에너지가 크다고 했잖아요. 그 낙차를 크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력 발전을 댐식 수력 발전이 주류를 이루는다고 하는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얼핏 봤던 기억에 의하면은 북한에는 댐식보다는 수로식 발전이 많다고 해요. 수로식 발전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낙차를 크게 해서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거. 댐식은 장점이 이제 낙차는 작지만은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많은 양의 물을 흘려보내서 또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얻으려면은 낙차를 크게 해서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힘을 얻을 수가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수로를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양을 많게 하는 겁니다. 제가 손으로만 그림을 그리려다 보니 아무래도 이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림을 좀 가져왔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 갖고 왔습니다. 한글판 위키에는 사진도 별로 없어가지고요.
영문판 위키를 참조를 했는데요. 그 설명란에도 링크를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수력 발전소의 그림, 사진, 그 다음에 수력 발전기가 발전하는 원리,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댐에 이렇게 수문이 여러 개가 있죠. 이 수문을 몇 개를 열어가지고 얼마나 물을 많이 흘릴 거냐 이런 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수력 발전기 보시면 높은 곳에서 갇혀 있던 물,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던 물이 수문을 열면은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서 흐름이 생기죠. 그 흐름이 터빈을 돌리고 발전기를 돌립니다. 그러면은 이 발전기에서 전기가 생산이 되죠. 그 다음에 원거리 송전을 위해 가지고 변압기를 거쳐서 고압으로 변압이 됩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 자, 물이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기준이 어디예요? 이게 여기 리버라고 강이 기준점이고 강물보다 이 댐의 수위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이 위치 에너지가 결정이 되고요. 높은 곳에 있는 물을 낮은 곳, 즉 강으로 흘려보내면서 이 위치 에너지가 최종적으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댐 사진만 봐가지고는 저 안에 이제 뭐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안 보이는데, 역시 위키 좋아요.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수력 발전소 내부에 각 수문마다 수문 안에 발전기와 터빈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사진도 있고요. 근데 이 사진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오히려 그 얼개를 살펴보기에는 지나치게 부담스럽죠, 이게. 그런데 보다 보니까 참 굉장히 단순한 아주 원초적인 형태의 수력 발전소라고 하기도 참 민망할 하지만 어떤 수력 발전장이라고 할게요. 수력 발전장 사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수로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거기 수력 발전기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드럼통을 대충 잘라서 만든 수차에다가 이렇게 물을 흘려 보내가지고 어떻게 발전기를 연결을 했나 봐요. 자, 이거 보시면은 자, 이거 이제 뭐 가정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크기가 작으니까 이게 뭐 용량이 얼마나 되겠어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드럼통 발전기 한 개당 뭐 발전 용량이 0.5kW라고 칩시다. 그러면 수로 한 개를 가지고 물을 흘려서 발전하면은 0.5kW 전력이 생산이 되겠죠. 두 개 흘리면 1kW, 세 개 흘리면 1.5kW, 네 개를 다 흘리면 2kW의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낙차가 똑같을 경우에는 수로를 여러 개 만들어서 흐르는 길을 많이 터주면은 많은 양의 물을 흘리면은 많은 양의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자, 그게 아니라 수로가 한 개였다. 그러면 낙차를 크게 하면은 물이 더 빨리 흐르겠죠. 그러면은 자, 낙차가 적을 때는 유속이 작으니까 발전기가 천천히 돌아요. 그러면 전기가 적게 생기는데 낙차를 크게 하면은 발전기가 빨리 돌아서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그렇게 낙차와 에너지의 관계, 그 다음에 유량과 에너지의 관계, 이렇게 정립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다시 전기 이론으로 끌고 들어오면요, 낙차는 전압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압이 높을수록 많은 에너지를 갖고, 또 전류가 크게 흐를수록, 전류가 많이 흐를수록 큰 에너지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수력 발전소 사진도 있고요. 수력 발전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제일 첫면에 나오는 사진이 이겁니다. 자, 그러면 전압과 전류를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전압은 압력의 차이거든요. 아까 어떤 기준면을 제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결국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기준 대비 측정하고자 하는 곳의 그 상대적인 위치 에너지가 얼마냐, 이거를 재는 거기 때문에 병렬로 잽니다. 전원 전압을 재고 싶으면 전원단의 병렬로 테스터기를 갖다 대고 측정을 합니다. 부하에 지금 걸리고 있는 전압이 얼마냐, 이게 궁금하면은 부하 양단에다가 테스터기를 갖다 대고 전압을 잽니다. 그리고 이제 전원과 부하의 접속부, 이런 데가 보통 단자 같은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노출된 금속이 있죠. 노출된 금속이 이렇게 있으면은 비파괴 검사, 비파괴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 노출된 금속에다가 테스터기를 갖다 대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꼭 이렇게 양단을 측정을 하느냐? 그 양쪽을 측정하는 이유는 이제
그 양쪽 간의 그 차이, 상대적인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양단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측정도 가능한 거예요. 자, 접지 대비 특정한 어떤 회로상의 특정한 지점의 전위가 접지 대비 얼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접지라는 거는 꼭 대지 접속면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회로에서 기준 전위가 되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준 전위가 접지가 진짜 대지에 접지가 되어 있으면 더 안전하겠죠. 근데 접지를 안 해도 기준 전위는 기준 전위인 겁니다. 그 기준면이 이제 안정되어 있느냐 안정되지 못했느냐의 차이지, 그 전기 제품 같은 거 뜯어보면 회로 기판 나오잖아요. 회로 기판에서 일반적으로 제일 넓은 면을 차지하는 그 동판대기, 이게 일반적으로 접지면이거든요. 그라운드로 사용하는 그 접지판인데, 그 접지 대비 어떤 점을 딱딱딱 찍어가면서 전압을 측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왜 피스파이스 ORCAD 그 시뮬레이터 가지고 전압 측정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전압 프로브 보시면 프로브 한 개 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하죠. 그게 왜냐면 다른 한 짝은 어딨냐 그러면 그게 이제 접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짝을 가지고 이렇게 재는 거예요. 자, 반면에 전류는 어떻게 재냐? 전류는 이제 특정 지점을 흐르는 전기의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인 크기를 갖습니다. 이건 상대 개념이 아니라 절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회로에서 어떤 한 선로를 지금 통과해서 흐르고 있는 전기의 흐름의 양이 얼마냐, 이거를 측정하는 게 전류기 때문에 제대로 측정하려면 이 회로를 잘라야 돼요. 선을 끊어야 됩니다. 이 끊어가지고 끊겨진 그 선 중간에다가 전류계를 삽입을 합니다. 그러면 전류가 전류계를 관통해서 흘러서 다시 원래 회로로 들어가는, 이렇게 해야 전류계가 지금 나를 관통하는 전류량이 얼마다를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직류 전원인 경우에는 이렇게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파괴 검사죠. 근데 교류의 경우에는 약간의 특수한 케이스라서 비파괴 검사가 가능합니다. 앞서서 변압기 동영상에서 제가 전자기 유도 현상을 한번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는데,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잖아요. 자기장이 가만히 있으면은 다시 전류를 유도할 수가 없는데, 변하는 자기장은 전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교류 회로는 전류가 수시로 변하잖아요. 앞뒤로 1초에 60Hz라는 그 진동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60번, 마이너스 60번, 그러니까 엎치락 뒤치락을 다 세면은 120번이 바뀌는 거죠, 흐름이. 그렇게 계속 전류가 바뀌기 때문에 도선 주위의 자기장도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러면은 이 도선 주위에다가 후크를 걸어요. 전류계에 후크를 걸면은 이 후크에 변하는 자기장 때문에 전류가 유도가 돼요. 이 전류 값을 읽어가지고 적절하게 상수를 곱하면은 원래 회로에 흐르던 전류가 얼마냐, 이거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교류 전류는 이렇게 재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전류 길목이 어디냐를 잘 정하면 되겠죠. 우리 집 전체의 소비 전류가 얼마냐, 이거를 재고 싶으면 차단기 출력 측에서 나오는 전원선, 여기에다가 전류계를 삽입을 하면 되겠고, 아니면 특정한 부하 한 개, 예를 들어서 선풍기를 켜는데 이게 전류를 얼마나 소비하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선풍기로 들어가는 선풍기 전원 코드에 이걸 잘라가지고 전류계를 삽입을 하든 후크를 걸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후크를 걸 때는요, 전원선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에만 걸어야 돼요. 두 가닥에 다 걸게 되면은 들어가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가 상쇄가 돼가지고 자기장이 빵이 됩니다. 그럼 전류를 못 재요. 전류가 빵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과 분배라고 제가 슬라이드에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공급 관점에서 전류와 전압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좀 살펴보면은, 자, 일단 직류 전원 회로를 생각을 하면요, 건전지가 제일 생각하기 좋은 케이스인데, 건전지 한 개가 1.5V잖아요, 통상. 건전지 두 개를 직렬로 쌓으면은 출력 전압이 2배가 되죠. 3V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전류는 한 길이잖아요. 건전지 두 개가 직렬로 돼 있으니까 한 루프가 한 개죠. 전류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건전지는요, 무한대 전원이 아니기 때문에
맥스로 흘릴 수 있는 전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안 재봐서 모르겠는데 건전지를 쇼트 시켰을 때 최대로 흐를 수 있는 전류가 얼마냐, 뭐 예를 들어서 요새 알칼라인은 이제 제법 많은 양의 전류를 흘릴 수 있겠지만은 과거에 망간 건전지 같으면은 이게 얼마 안 돼요. 한 500mA라고 칩시다. 건전지 한 개가 맥스 흘릴 수 있는 전류가 500mA인데 건전지 두 개를 직렬로 쌓았다.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맥스로 하면은 여전히 500인 거예요. 왜냐? 한 길로 흐르는 전류가 맥스 500인 건전지를 하나 통과했고 또 하나 통과했고 순서대로 그 전류가 그 전류죠. 그죠? 500인 거예요. 전압은 2배, 전류는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건전지 두 개를 그러면 병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병렬이면은 자, 전압은 전기의 위치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위라고도 하는데 전위가 지금 똑같죠? 마이너스 기준으로 플러스 전위가 1.5, 그 옆에 것도 1.5, 두 개를 묶어봤자 위치 에너지는 똑같이 1.5입니다. 그러니까 출력 전압은 그대로. 그런데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 어떻게 됐습니까? 루프가 두 개가 됐죠. 그러니까 이쪽 건전지에 500mA, 저쪽 건전지에 또 500mA, 이렇게 전류가 두 갈래 길로 나눠서 흐를 수 있으니까 최종 합계돼서 나오는 전류는 1A가 되겠죠. 예, 전류가 두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공급 관점에서 이제 봤을 때 전압과 전류의 관계가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자, 그럼 분배, 소비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 자, 이젠 소비니까 부하를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부하를 직렬로 연결을 했다. 직렬로 연결된 부하에다가 전원을 연결을 하면은 자, 어떻게 되느냐? 전압이 각각의 부하에 골고루 분배가 됩니다. 여기 골고루라는 기준은 부하의 저항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거는 옴의 법칙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겠죠. 만약에 부하의 저항치가 다 똑같았다. 그러면은 골고루 똑같은 전압이 분배가 되겠고요. 저항치가 큰 부하일수록 더 높은 전압을 분배를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전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루프가 한 개니까 전체 이 회로를 흐르는 전류가 각각의 부하에도 동일하게 흐르는 거죠. 그 전류가 그 전류잖아요. 그러니까 부하가 몇 개가 됐든 그 중에 어느 부하에도 흐르는 전류는 동일한 전류거든요. 그러니까 전류가 같을 때 전압이 저항치가 클수록 전압이 큰 거죠. 왜냐? V는 IR이잖아요. 같은 전류일 때 저항과 전류의 곱이 전압이니까 저항이 클수록 높은 전압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부하에 이렇게 걸린 전압을 총 합계를 내면은 전체 걸어준 전압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전압 분배가 됩니다. 직렬 부하일 때는요, 전압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하고요. 전류는 한 길이니까 뭐 분배할 것도 없죠. 반대로 병렬 회로가 되면 어떻게 됐냐? 부하를 병렬로 걸었다. 그러면 이제 전원단에서 봤을 때 길이 이제 여러 갈래길이 나오죠. 루프가 여러 개가 됩니다. 그러면 전류는요, 전기의 흐름은 각각의 갈래길로 분배가 됩니다. 전류가 분배가 되죠. 전압은 어떻게 되죠? 아까 이제 전위라고 표현도 했잖아요. 위상이 다 같아요. 보시면은 각각의 부하가 같은 위상의 전압을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부하에나 전압은 동일하게 공급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전류가 분배를 받습니다. 이게 우리 상용전원 220V 같은 경우에는 이론상 표현 적정하지 않은데 무한대 전원이라고 봐도 돼요. 집안에서 전기를 뭐 1kW를 소비를 하든 10kW를 소비를 하든 차단기가 안 떨어지면은 다 공급해 줄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분배된다라는 개념을 아까 건전지에서처럼 뭐 한계가 있는 전류가 어떻게 뭐 쪼개지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전체 합계 전류가 얼마일 때 그것이 각각의 부하에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이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부하를 10개를 달았는데 전체 합계 전류가 10A였다. 그러면 각각의 부하에는 뭐 1A씩 공평하게 분배가 되느냐 아니면 뭐 어디는 0.5 어디는 1.5 이렇게 분배가 되느냐, 예, 이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분배율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역시 부하의 저항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근데 이제는 아까와는 반대입니다. 아까는 저항치가 클수록 높은 전압을 분배받았잖아요.
전류일 경우에는 반대예요. 저항치가 낮을수록 많은 전류를 분배를 받습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납득되시죠? 저항이 크면은요, 전류가 잘 못 흐르잖아요. 저항이 낮아야 전류가 잘 흐르거든요. 그래서 저항이 낮을수록 많은 전류를 분배를 받고요. 자, 전압이 같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워는 VI잖아요. 전류와 전압의 곱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전압이 같으면 I가 클수록 많은 전류가 흐를수록 많은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치가 낮을수록 많은 전류를 공급을 받고 많은 일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갈래길로 나누어져 들어간 개별 전류를 다 더하게 하면은, 합산하면은 전체 전류와 동일해지고요. 부하를 몇 개를 달든 전압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면은 전체 부하에는 동일한 전압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그 댓글 이렇게 보다 보면요, 댓글 중에 전압과 전류가 혼동이 돼서 사용된 사례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중성선에는 상시 미세하게 전류가 흐르고 있다, 자, 이런 댓글이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공급자 관점에서 변압기의 중성점이나 그 송전선에 있는 그 중성선이면은 어느 정도 맞을 수는 있는데, 자, 우리가 단상을 사용하고 있는 그 가정 내의 환경이다라고 조금 국한을 시켜서 생각을 하면은, 자, 중성선에도 전류가 안 흐르는 게 아니죠. 똑같이 흐릅니다. 왜냐? 상선으로 들어온 전류가 부하를 거쳐서 중성선으로 되돌아가니까 결국 상선에 흐르는 전류와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는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르면요, 차이가 나면은 누전 차단기가 당장에 누전이 있다 라고 판단해서 트립되어 버리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올린 영상 중에 또 이 전압과 전류를 혼동한 사례가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누전 관련된 내용을 다룬 영상에 보면은 그 형광등 카바 이렇게 전류가 만졌을 때 느껴진다고, 이게 전류가 누설이 돼서 흐르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만지는 동안에는 흐르는 게 맞죠. 전류가 누설이 돼서 제 몸으로 흐르니까 제가 그걸 느끼는 게 맞는데, 제가 안 만질 때는 누설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기보다는, 물론 흐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안 흐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고 전압이 걸려 있는 거죠. 누설 전압이 얼마만큼인가 걸려 있다가 그게 신체나 혹은 어떤 이제 접지점이나 이런 것과 접촉이 되었을 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전 제 2부 영상에서도 누설 전압이 나타나는 그 원리에 대해서 회로도를 그려서 설명을 하면서, 자, 누설 지점이 뭐 중간쯤 여기 어디일 때 플러그가 이런 방향이면은 누설 전류가 얼마만큼이고, 또 뒤집어 꽂으면 누설 전류가 얼마만큼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틀렸습니다. 전압이죠. 제가 화면에는 맞게 전압을 계산해서 그려놨는데 녹음하면서 틀리게 말했습니다. 그 계산한 게 전압 관점에서 계산한 결과인데 설명을 이제 전류로 설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간도 자꾸 쪼들리고 해서 슬라이드 만든 거가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도 이것밖에 안 되는데, 자, 이렇게 그 전압과 전류에 대해서 개념이 꽉 잡힐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요 설명란에다가 추가적인 정보를 기입을 할 거니까 설명란도 한번 꼭 봐주십시오. 자, 유익했다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